이분은요, 제가 좀 부모교육 얘기를 안 하면 또 이게 까먹어버리니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엄마들 교육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해주는데, 여기도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 그 뭐 사대부라든가 뭐 고려 조선의 그 어떤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뭐 이렇게 시집장가 보낼 때, 특히 며느리를 데려올 때 그 장인 장모의 집안을 보고 며느리를 데려오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후손이 잘 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그 DNA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아이의 건강이나 품성에. 그래서 지금 부모가 3명인 자녀가 영국에서 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예전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기보다는 변이 유전자를 제거한 상태로 수정란을 만드는 기술이 분명히 활성화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3명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머니 유전자가 그 일부 섞인다거나, 왜냐면 그 며느리보다 그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2세, 3세를 만드는 그 다양성이 좀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서.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어떤 그 DNA보다는 실시간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소홀해 왔다, 지금까지. 실시간 영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인류 전체가 실시간 영향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정치 대선 구도를 보면은 미국보다 한 4, 5년씩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미국이 우리나라를 4, 5년 뒤따라오는 그런 어떤 민주화도 왜 한번 되면은 세계가 전반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 효과가 원래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라는 그 연구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섬에서 다양한 그 원숭이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창의적인 원숭이가 우연히 곡물이라든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띄우면 짭짤하게 맛있는 데다가 이게 흙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이빨도 안 아프고, 어떤 그런 걸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그 집단들이 따라 하는데, 그게 일주일이었나 6개월이었나 정도 지나니까 그 광경을 전혀 목격하지 않았던 전혀 섬의 다른 쪽에 있는 원숭이 집단들이 전부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고구마를 씻어먹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걔네들은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인간의 두뇌는 대부분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인류들이. 그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마치 우리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전염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가 최초로 제시한 개념이 밈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문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한테. 근데 그 문화 유전자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의 두뇌와 자식들 간에 연결된 커넥션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커넥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모든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서로 여러분 그 경험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남편들도 우리 아내는 술 한 잔도 못하던 여잔데 애 낳고 나서 달라졌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임신하자마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왜 그러냐면은
그 남편 쪽에 그 DNA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그 DNA가 또 효소들과 작용을 하고 RNA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술이 맛있어지고. 그 전에 내가 술 한 잔도 못했는데. 술 잘 먹는 남편 만났더니 나도 맛있어져. 그게 왜냐면 그 DNA가 들어가면서 몸이 바뀌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그 자녀가 수정란이 이렇게 잉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어떤 그 기질이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건. 근데 더 중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수정란이 뱃속에 이제 착상을 해서 자라면서 걔네들도 자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질의 요소 같은 것들이 엄마랑 혈액순환을 통해서 교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교환이. 그래서 엄마도 체질과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애도, 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애도 그 엄마가 사는 방식, 현재 그 건강 상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애도. 뱃속에서 자라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그 태아가 두뇌가 형성될 당시, 임신 초기에 두뇌가 형성될 당시에 뉴런 세포가, 뉴런의 줄기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뉴런 세포일 수도 있어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와요.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결속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거죠. 그럼 세포의 결속력이 왜 그다지 강하지 않을까요? 세포 분열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세포벽을 하나를 무너뜨려가지고 두 개로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두 개로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알라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가 두 개가 되는데. 세포의 전체적인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게 전자기력이 바뀐다고 해요. 세포벽에. 그래서 엄마의 몸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뼈마디까지. 임신을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물론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엄마의 모세혈관의 세포벽이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임신하자마자. 근데 세포 자체가 분열을 하면서 얘가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약해지면서 자꾸 태아의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다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아의 뉴런 세포가 엄마 두뇌의 모세혈관을 통과할 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엄마의 두뇌 속에는 자기 자식의 뇌세포가 들어와 있어요. 마치 뭐처럼?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자기 자식의 뉴런 세포와 동일한 DNA를 가진 뉴런 세포가 엄마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스파이죠. 자, 그럼 얘는 뭘 느낄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 가설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DNA 간에 인간의 모든 두뇌가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의 동일한 DNA는 같은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입자는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이거에서 다룬 그 양자물리학의 양자역학이에요. 파동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어 연구에도 나오는데, 상어가요, 그 피냄새를 3km, 4km 밖에서 맡거든요. 피를 흘리는 어떤 개체가 물에 빠졌을 때,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맞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상어가 피의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피의 파동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물이라는 것이 시냇물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이라는 게 둥둥둥 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조류가 있긴 하지만 3, 4km로 가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상어는 피 흘리는 어떤 물고기나 사람이 바닷물에 피를 흘리는 순간 느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 냄새를 맡느냐는 거예요. 3, 4km 뒤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몰리냐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독수리에 그래서 보는 눈이라도 있어서 죽은 동물이 있을 때 거기 몰리죠. 한 놈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기 죽은 고기 있다, 우리 가서 먹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어가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죠, 상어가. 그래서 상어가 피의 입자가 코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의 입자가 바닷물에 퍼지는 순간에 그 파동을 알고 있다. 그 파장을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절대 해석이 안 돼요. 피해 파장을 못 느낀다면. 그 속도가. 어떻게 찾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상호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NA 간의 어떤 DNA 자체가 모든 입자가 파장인데, 인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파동이라는 것은 북소리 이런 거, 그 청각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 음악을.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근데 이게요, 가시광선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다른 동물들이라든가 어떤 센서링이 감지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의 10,000분의 1일 수도 있고 1조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또 조분의 1이 나오죠. 인공지능의 능력이 조단인데,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센서링을 하는 그것이 현재 인공지능의 시각적인 센서가 인간의 거의 200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너무나 본단 말이죠. 우리 두뇌 안에까지 스캔할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그 fMRI라는 걸 찍어보니까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는 것까지도 컴퓨터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두뇌를 찍어요. MRI로. 근데 성당 그림을 본 사람하고 사람 그림을 본 사람이 두뇌의 형태가 다르게 나와. 근데 인간들이 대략 두뇌라는 게 그 활동하는 게 유사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모르죠. 이 사람이 성당 그림을 보는지 사람 그림을 그린지 몰라요. 거의 95%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이 사람의 두뇌는 현재 예를 들어서 애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이 현재 뭔가 건축가인데 건물을 지을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 컴퓨터가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원격 스캔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방과학성에서. 원격으로 두뇌를 스캔하는 기술은 미국에서 왜 만들었느냐? 테러범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거짓말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 두뇌를 스캔해버리니까. 뇌의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지문. 과거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뇌 지문입니다. 어쨌건 자, 엄마의 뇌와 자식들의 뇌가 이제 이게 주제니까. 그래서 DNA 간의 그 어떤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파장의 연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동시에 아프다든지, 엄마가 우울하면 애가 학교에서 갑자기 공부가 안 된다든지, 또 애가 학교에서 우울하면 이상하게 엄마가 우울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측정은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실시간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DNA의 실시간 영향이라는 게 뭐냐, 엄마의 두뇌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면역력을 좋게 하고 창의력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더 창의적이게 만드는 그 두 가지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다면 엄마의 두뇌가, 자식은 절대 면역력이 좋거나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게 제 가설이에요. 거기에서 그 페이지에가 지금 어느 정도 써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데 언제까지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제 이 이론이 맞다면 DNA의 파장, 모든 엄마의 두뇌 속에 자기 자식의 뉴런이 들어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미.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설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엄마 두뇌 속에 있는 자식의 뉴런 세포가 자기 원래 두뇌에 있는 뉴런과 긴밀하게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자식은 엄마의 두뇌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결론이 과연 증명되고 있을까요? 제가 다양한 사례를 보는데 증명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나이를 먹어도요,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회인들의 엄마를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EBS에서 했었어요. 엄마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자동차 CEO라든지 세계은행 총재 김용 씨라든지 또는 연예인 중에서 아주 연예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엄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절대 엄마로서 남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돼요. 여러분 신사임당과 이율곡 관계에서 신사임당 죽을 때까지 예술을 배웠어요. 우리 5만 원짜리 화폐에 들어올 때 신사임당이 이율곡의 엄마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일찍이 살다간 뛰어난 여성 예술가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신사임당 초상화를 제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분의 무릎제자예요. 제 주장은 수제자인데 곧 수제자로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그분 자서전을 쓰거든요. 우리 스승님의.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이율곡 얘기를 더 좀 자세히 들을 거예요. 그 자서전을 쓰면서. 왜냐면 5,000원짜리 화폐에 이율곡, 5만 원짜리 화폐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고 그 지폐가 이제 제가 일부는 들었어요. 일부 그 스토리는 들었는데 그 초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그 집안 가문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초상화 그릴 때. 그래서 그 핏줄을 이은 사람들 얼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그 얼굴 사진 평균을 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후손들을 합성한 거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약간 가미시키는 거죠. 그렇게 초상화를 만들어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율곡이다 그러면 그 이율곡의 모든 종친들을 다 만나야 돼요. 그걸 초상화를 그리려면. 정말 쉽지가 않고요. 자꾸 삼촌 세는데.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집안에서 종친회에서 이제 워낙 유명한 영경사진, 영경 초상화 화가니까 그려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그려주려고. 그러면 조상님들의 묘를 파헤쳐서 유골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 조건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초상화 못한다. 정치인에서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실제로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얼굴 유골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후손만 찍는 게 아니라 현재 아직 발굴할 수 있는 그 무덤까지 파가지고 얼굴을 사진 찍어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대단한 작업인 거죠. 어쨌든 제가 그 스토리가 나오면 또 이제 책으로 쓸 거고요. 그 책에다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엄마의 두뇌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풍부하려면 아까 제가 아이들이 그 두 가지 호르몬이 가장 풍부할 때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가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육 방침은 자율적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에 대한 선택권. 그 다음에 좋은 상태는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배고픔을 잊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려면 먼저 엄마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엄마가 뭔가와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게 연예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가 취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부터 그게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 자식의 미래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랄까 투자 안 하고 수익이 오길 바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 PPT입니다. 부모 교육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나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유초등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매번 교육청 강의는 올 수 있는데 학부모 강의는요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인공지능하고 이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대량 실업 사태가 옵니다. 근데 대량 실업 사태 중에서 지금 우리 어쩌면 교육자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실업의 순서를 잘 모르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실업을 당할지에 대해서. 그게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 순서예요. 실업 땡땡 쭉 제가 순서를 다 해놨죠.
이 PPT는 다 무료로 다 이렇게 제가 공개하니까 다 가져가시면 돼요. 사진도 이제 우리 저기 장학사님한테 부탁하면은 여기서 다운받아도 제가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거대한 우리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짧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이라는 걸 하잖아, 인간들이. 여러분 노동과 유의의 차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죠. 프로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하고서 돈을 받죠. 돈이 나오죠. 연봉이 나오죠. 아마추어는 일을 해도 연봉과 큰 상관이 없고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명예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원숭이와 분화된 600만 년, 700만 년 그렇게 넓은 전체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한 거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최근이에요, 최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농노도 최근이에요. 더 긴 건 구석기 시대거든요. 구석기 시대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실용적이다 그러면 이제 돈과 많이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아마추어 교육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이 사실은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뿐이야라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노동하고 별 관계가 없게 산 역사가 훨씬 길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에게는 노동의 종말이 옵니다. 언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99.9%가 또는 100%가 인간은 실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98%가 실업을 맞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 차이밖에 안 나요. 98%냐 99.9%냐의 문제예요. 그럼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생계 유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냥 생계 유지가 된다면 즉 뒷동산에만 나가도 사냥할 것들이 많고 딸 열매가 많고 냇가에 가면 고동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인간들한테는 출세에 대한 욕구조차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요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시부족 사회의 사냥꾼들의 그 사냥의 행태가 지금 아프리카하고 아마존에 남아있거든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죠.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공부했던 분야가 문화인류학하고 진화생물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뇌과학, 미래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사냥꾼들을 보면요, 사냥이 노동이 아닙니다. 사냥이 거의 유희에 가까워요. 놀이에요, 놀이. 즉, 원래 우리 인류는 최고급 기술도 놀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출발부터 죽을 때까지 놀이였어요. 축제였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이거죠. 호모 루덴스. 인류는 영원한 아이로 살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호모 루덴스의 본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인류의 본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달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다수의 돈 있는 사람들은 놀고 싶거든요. 그죠? 그럼 누가 자기 일을 대신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장들이 왜 못 놀죠?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 안 주면 사장도 놀 수 있잖아요. 자, 지구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주고, 근데 내가 월급이 안 나가.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하지만 미래 사회에 가면 갈수록요 필요한 재화가 거의 원시부족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디 가면 그냥 있는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물건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부자가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 부는 거의 평등화가 됩니다. 경제 거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경제학자들 말하는 거시경제보다 더 큰 경제의 순환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다시 모든 경제. 하지만 과도기는 굉장히 잔인하다. 왜 우리나라에서 과도기가 잔인할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과 생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과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육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배경 지식이 뭐냐면 우리 한국이 과연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지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사라지게 될 직업들의 6가지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공교육과 관련된 것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교육이 미래의 직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번만 딱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앞으로 다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벌과 자격증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의 일자리에 있어서. 의외성과 복잡성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주 혼돈스럽고 그 카오스라 그래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만 인간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하는 거예요. 창의성. 그래서 그리고 5번 있죠. 현장 경험보다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저런 직업이 사라지는 건데, 저거는요, 현장 경험의 문제는요 좀 중단기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인간만큼의 센서링을 갖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인간이 현장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말로는 육체 노동에서 해방을 하는 건데, 나쁜 말로는 모든 육체 노동에서 실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해방이냐 실업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그 지적인 능력이 거의 1조 배까지 상승할 거라고 그랬죠. 한 인간에. 그래서 지금 이미 심리 상담을 인간하고 받을 때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받을 때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이미 컴퓨터와 상담하는 그 피험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대화를 훨씬 친절하게 잘합니다, 컴퓨터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여러분, 인공지능 교사가 왜 아이를 잘 가르칠까요? 빅데이터.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전부 아는 거예요. 친부모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친부모보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교사라는 것은요, 친부모 플러스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 다 합친 것보다 그보다 10,000배가 뛰어나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환경이 유초등 애들한테는 어떻게 가죠? 귀여운 로봇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모가 따라갈 수가 없어, 선생님 그 귀여운 외모를 가진 로봇 교사보다 안 이뻐. 애가 보기에.
그러니까 애가 보기에 가장 그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와가지고 얘가 대화를 하듯이 나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야. 지적으로 성장하고. 이걸 어떻게 당하냐고요, 교사가. 교사는 100%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엔 미래 보고서 2045, 20 거기서 보면은 교사가 사라지는 직업의 1, 2, 3위에 해당합니다. 교사, 약사, 의사. 교사, 약사, 의사.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교사는 과연 누굴까요? 그 아이의 친구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멘토나 코치도 좀 위험합니다. 멘토나 코치가 되게 되면은 교사가 멘토나 코치가 되게 되면은 자율적 선택권을 어느 정도는 억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관념이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360도로 교육 다양성을 열어놔 버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누가 나올까요? 교육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요, 연금 줄 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연금 파산이 예측되는 게 2045년인가 지금 현재 연금 고갈. 그거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가? 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저는 사교육을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 봉사를 하지만 돈을 안 받고 저는 교육을 합니다. 상담 교육 중단. 교육자들이 자기 은퇴 이후에 연금을 타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그 연금을 마련해 주냐고, 누가. 우리 자녀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세금을 내냐고요, 누가.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게 미래학이라는 게 직업과 관련된 미래학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연금을 타야 돼.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좀 얼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 순환되는 이게 뭘 얘기해야 될지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될지 이게 이제 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미래의 창의성이 이제 6가지 조건 해가지고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여기서 놀이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죠? 놀이. 근데 이 중에서요.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에서 이 전체가 그냥 한 문장으로 해보면은 서로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창조하면서 더 예쁘게 놀자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한 3, 4분 좀 얘기를 하자면 있었지. 안 보이죠? 10세 이전의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마우스 이걸로 한번 보시면 돼요. 마우스 이걸로. 이 초록색 그래프가 두뇌에서 소비하는 포도당의 양입니다. 페트라는 거 가지고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세까지 가장 많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 많냐면 3세부터 8세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3세, 8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3세, 8세 교육. 이때 두뇌가 자리 잡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감성, 태도 같은 것들. 우리가 태교라든가 3살까지는 젖먹이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교육 좀 해봐야지 하면서 3세가 돼버리잖아요. 3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3세, 8세가 이게 뭔가 조작이 가능한데, 교육적인 뭔가 액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10살이 넘어버리면은 기본적인 성향이 고착화된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넘기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그 마인드
유치원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또 잘 컨트롤을 해야만이 유치원에서 원하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서가, 이게 10살까지의 어떤 정서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이성적인 사고라든가 선택 판단이라는 것이 11살부터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간들을 차별하는 절부 밑에서 크게 되면 이상하게 출세하고 싶고, 출세한 다음에 출세 안 한 사람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서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죠. 안 변합니다. 교육으로 바뀌기 힘들어요. 이제 그때 그 말이 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기 힘들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스크루지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문자 교육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통한 교육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한글 교육의 방식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한자 교육을 좀 더 10살 이전에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한자 교육을 뭐 획수 틀렸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접근하는 한자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인들이 어려서부터 한자를 배우고 쓰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한자는 사각형 격자 내에서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글은 조립이에요. 조립에 가까워요. 한글하고 알파벳은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보다 더 나빠 사실. 알파벳은 더 나쁜 거예요. 창의성이. 왜 그러냐면 하워드 가르나가 창의성은 공간지각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즉 공간 배치를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창의력 발달에 훨씬 좋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것을 한자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장점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인의 창의성의 장점이고 유태인의 창의성의 장점이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자하고 하브루타를 다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 도입하자.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돼야 되니까. 우리 연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11살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노동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액연봉을 받는 직업에 대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2025년부터 급격한 실험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과 지금 우리가 보는 고액연봉자들과 지금 아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단 상관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위 1%, 상류층 애들만 상관이 있어요. 네, 걔들은 돈으로 중간에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중간에 우리 아이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부모들은 지금 두뇌를 형성을 시킬 때 몇 년을 염두에 둬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55세가 됐을 때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야, 그죠? 2045년, 그죠? 10살이라고 쳤을 때. 5살이면 2050년입니다. 2050년에 이 지구가 어떻게 지금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험률이 2050년이면 거의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실업자가 될 아이, 행복한 백수로, 왜 행복한 백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행복한 백수로 놓고 기르잖아요. 그럼 창의력이 좋아져.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애는 난 백수로 키울 거야 하잖아요. 일이 많아. 나이 먹고. 난 분명히 우리 애가 백수가 되길 바랬는데 왜 이렇게 얘가 바쁜 거야. 엄마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 나를 부르는 기업이 너무 많아. 프리랜서인데 너무 바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수로 길러야지. 단 행복한 백수로 길러야 됩니다. 불행한 백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백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일부 강의 초기에 말했던 바로 자율선택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노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그것은 놀이예요. 유희예요. 유희. 그게 행복한 백수 교육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좀 이거 한 3분 얘기하고 이게 워렌 버핏이 자기 옛날에 신문 배달 이렇게 했어 하면서 신문을 정확하게 그 어떤 구멍 함에다가 집어넣는 신문 배달 얘기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제가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중년에 가까워지면서 25세 이후에 창의력을 발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이유는 원래 얘네들은 도파민이 과잉한 상태로 두뇌를 타고난 데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충동이 일어나는 두뇌를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여러 가지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미래 사회의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걸 CND라고 불렀는데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거든요.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원래 타고난 거예요, 얘네들이. 단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죠. 걔네들이 그 기질을 살려주면서 3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백수 시대에 굉장히 바쁜 애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일들이라는 것이 교집합에서만 탄생을 하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대 전공자가 그 의학과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미래의 의학은 어떻게 될까요? 생물학, 사회학, 의학 중간에서 미래의 의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 문화인류학적인 지식과 생물학 지식과 미생물 지식이 없으면 미래 의사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걸 간학문이라고 그러고 항상 교집합에서만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애들을 ADHD 애들이라도 어떤 하나에 몰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얇게 파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이제 창의적인 T자의 인재가 되는 건데 일반 교육에서 제가 이제 12,000원짜리 책에는 음식, 광야, 동굴, 위기, 기업 이것이 어렸을 때 이게 자율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자율선택권과 관련된 게 광야죠. 동굴은 뭐가 자율선택이냐면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동굴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고요. 위기는 아까 그 노르아드레날린과 관련된 거, 면역력, 창의력, 그다음에 단기간에 뭔가 해내는 능력 이거 관련된 건데 의미, 조화, 공감, 디자인, 스토리를 하려면 자연, 봉사, 예술, 몰입 이 네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다니엘 핑크의 미래 인재 조건에다가 제가 공부한 뇌과학을 접목시켰더니 키워드가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몰입, 예술, 봉사, 자연이에요. 이거 네 가지 중심으로 유초등 교육은 일단 가야 되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유초등 교육 때 발굴된 자기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11세, 12세경에 11세부터 10대 초반에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박사학위까지 미뤄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저는 최소한 초등하고 중고등학교가 몇 년이지? 12년이죠. 그죠? 저는 한 15년 정도 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실 이동제가 중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도 고등학교 교실에 갈 수 있는 그 교실 이동제와 교사 선택,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만들기 이렇게 완전 15년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힘드니까 그거는. 어쨌든 일단은 산만한 애들의 두뇌를 어떻게 보호하는 교수법을 개발을 하고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집중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할 수 있는 과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